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 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68이었고 남편은 72이었죠. 35해를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마치 내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죠.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언제나 그런 거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나는 30년 동안 지켜온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 부부가 젊은 시절 억척같이 돈을 모아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거요.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소. 그 집에는 모든 게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고 부엌 찬장 안쪽엔 남편이 술 취해서 낙서한 사랑해라는 글씨도 있었죠. 작은 마당의 감나무는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심었던 거였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 있으면 남편이 아직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다 웃으면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요즘 재산세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산세? 그게 뭔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엄마 나이에 집이 있으면 세금이 꽤 나온대요.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자식 명의로 바꾸신대요. 그게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오고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위해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사실 그때 막내딸 지영이가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명의는 엄마 앞으로 두셔야 해요. 하지만 민수가 동생을 타일렀죠. 지영아, 넌 몰라.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엄마 연금으로 어떻게 감당해. 수진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데 명의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모신다.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서류에 서명하고 집 명의를 민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들렀고 수진이도 반찬을 가끔 가져다 줬죠. 나는 안심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착하게 키운 보람이 있네. 하지만 석 달째부터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가져오던 반찬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큰 통에 담아왔는데 이제는 2주일에 한 번, 그것도 작은 통에 담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가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반찬 만들 시간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괜찮다.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김치통 좀 가져가도 될까요? 저희 집 김치가 떨어졌거든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져가거라. 얼마든지. 그런데 수진이는 큰 통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내가 담가둔 김치 반 포기 분량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가 묻더군요. 어머님, 이 집 거실이 너무 넓지 않으세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넓긴 하지. 저희 아파트는 좁아서 애가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어머님, 작은 방 하나만 쓰시고 이 집 거실을 저희가 쓰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집이 아들 명이니까요. 그래. 그럼 너희가 여기로 이사 오려고? 아니요. 저희는 평일엔 아파트에 있고 주말에만 여기 올게요. 애 놀이방으로 쓰려고요. 그 다음 주말 민수네 가족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 장난감, 작은 책장, 그리고 큰 TV까지. 내 거실에 그들의 물건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예전에 다용도실로 쓰던 작은 방이었죠. 어머님, 이 방이 더 아늑하잖아요. 혼자 계시기 딱 좋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차갑고 계산된 느낌이 들었어요. 주말마다 민수네 가족이 왔습니다. 거실은 온통 아이 장난감으로 어질러졌고 TV에서는 시끄러운 만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어요. 나는 작은 방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손님처럼 조용히 있어야 했죠. 어느 날 내가 거실로 나가 TV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손자가 보고 있었거든요. 재민아, 소리 좀 줄여줄래? 할머니 귀가 아파서. 그때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애가 보는 건데 그냥 놔두세요. 어머님 방에 계시면 안 들리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주중에도 가끔 들렀어요. 그리고 집 안 이곳저곳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장롱 너무 낡았어요. 버리는 게 어때요? 이 식탁도 오래됐네요. 새 걸로 바꿀까요? 나는 저항했습니다. 이 장롱은 내 시아버지가 장만한 거야. 버릴 수 없어.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옛날 가구 안 써요. 집이 촌스러워 보여요. 결국 장롱은 버려졌습니다. 민수가 업체를 불러 가져갔죠. 나는 빈 벽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장롱 안에는 남편의 옷이 아직 걸려 있었는데,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따로 먹었어요. 어머님은 드신 거 있으시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요. 네, 먹었어. 그럼 저희만 먹을게요. 치우기 귀찮아서요. 나는 그들이 밥 먹는 소리를 들으며 방에서 김치에 밥을 비벼 먹었습니다. 손자 재민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왜 안 와?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먹는 게 편하대.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혼자 먹는 게 편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함께 먹고 싶었는데,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문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죠.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보, 어머님 연금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응? 왜? 생활비 좀 보태드리려고요. 어머님이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준다고? 아니, 그건 명분이었어요.
수진이는 내 통장을 관리하고 싶었던 거죠. 다음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수리비가 좀 필요해요. 지붕이 새는데. 나는 놀랐어요. 지붕이 새? 그런 적 없는데? 엄마가 모르셨던 거예요. 수리하려면 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나는 결국 돈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리업체가 오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내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붕은 언제 고치니?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업체 일정이 밀려서. 나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지붕은 멀쩡했고 그들은 그냥 내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20만 원, 30만 원, 작은 금액들이 계속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막내딸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어요. 지영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울면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다음날 달려왔어요. 그리고 오빠와 수진이를 불렀죠.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 돈을 몰래 쓰다니.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몰라. 우리 얼마나 힘든데. 힘들면 엄마 돈 훔쳐도 돼요? 그리고 엄마를 이렇게 작은 방에 가둬놓고.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도 내 가정이 있잖니.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다음 날 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나갈게. 민수가 놀랐어요. 엄마, 어디 가시게요? 모르겠다.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집을 나서는 날 민수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가지세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졌죠. 봉투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50만 생활비. 민수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수진이의 글씨였죠. 마치 거래처럼 숫자로만 표시된 그 금액.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50만 원짜리 숫자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난 괜찮아. 그리고 집을 나섰죠. 지영이가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보니 내가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한 달 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딸린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내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않는 내가 주인인 곳. 짐을 풀면서 나는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작은 방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비록 좁았지만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샀어요. 그리고 무도 샀고 파도 샀죠. 김치를 담그려고요. 집에 돌아와 김치를 담그면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김치니까 누가 가져갈 걱정 없이
내가 먹을 김치니까. 나는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새 친구를 만났어요. 박여사라는 분이었죠. 저도 혼자 살아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박여사가 말했어요. 자식들 키울 땐 목숨 걸고 키웠는데 다 크고 나면 우리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웃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년, 1년. 나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민수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매번 울고 갔죠.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수진이랑 헤어졌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이혼했어요. 재민이는 제가 키워요. 재민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자 얘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민이 데리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용서,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화가 나고 상처도 남아있어. 근데 너는 내 아들이잖아. 다음 주 민수가 재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재민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죠. 할머니, 따뜻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재민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이후로 민수와 재민이는 자주 놀러 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왔죠. 나는 그들을 위해 밥을 해주고 재민이와 놀아주고 민수의 하소연을 들어줬어요. 엄마, 혼자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널 키울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민수를 완전히 용서한 걸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 어느 날 나는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내 이름으로. 김순자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내 이름이었거든요. 작은 원룸이지만 여기는 내 공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향이 나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웃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쉴 수 있는 곳. 누구도 나를 쫓아낼 수 없는 곳. 며느리 수진이의 그 차가운 미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끔 꿈에 나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어요. 그 미소 덕분에 나는 깨달았으니까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지영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명의를 바꾼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후회하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명의를 바꾸지 않았을 거야. 그럼 다른 분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명의는 절대 바꾸지 마라. 아무리 자식이 좋다고 해도 절대. 집은 마지막 보루야. 그걸 지켜야 해.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알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70살이든 80살이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며느리의 한마디에 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만의 공간에서요. 오늘도 나는 아침 커피를 끓입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낍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해요. 김순자, 오늘도 화이팅.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니까요. 진짜 내 집.